플랫폼의 생각법이라는 내용으로 강연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승훈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마지막 강의이긴 한데 저도 조금 일찍 와서 지금 이전에 강의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실은 이제 약간 뭐랄까 앱 소개 정도의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냥 30분 동안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플랫폼의 생각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실은 오늘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미래라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실은 여러분들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의 어쨌든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까라고 하는 걸 아주 짧게 30분 동안 아주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한경닷컴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실은 경제신문을 보다 보면 요새 재밌는 기사들은 대부분 다 플랫폼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신세계가 어느 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죠, 작년에. 근데 그때 들어간 금액이 3조 4천억인데 이베이 코리아를 4조 원의 기업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베이의 기업 가치는 얼마일까? 지금 4조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업 가치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최고의 유통기업이 이제 3등 하는 우리나라 이커머스 기업을 자기 몸값보다 높은 돈을 주고 샀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라는 절박함이 이 커머스 시장에서 이미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중고거래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중고거래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저희가 당근당근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회사 만들어진 지 5년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3조가 됐습니다. 1,800억을 펀딩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저는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중고거래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어져. 갑자기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는데 물론 지금은 한 19조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지만 KB국민은행 기업 가치가 한 22조 되는데 그 기업 가치를 한 50% 뛰어넘어서 33조까지 치솟았죠. 근데 이 세 기업들에 깔려있는 공통적인 단어가 플랫폼입니다. 제가 예전에 플랫폼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낸 지 3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때 강의를 할 때 모든 대상은 다 글로벌 기업들이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얘기만 했죠. 근데 이제는 제가 플랫폼 강의를 하면서 그들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도 거의 모든 영역에서 플랫폼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요. 더 이상 글로벌 기업들 가지고 플랫폼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 우리나라에도 플랫폼이 대세가 되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랫폼으로 돈이랑 사람이랑 데이터랑 다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탑 10 기업을 리스트해 보면 그 중에 7개가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뭐 예전에 그 2000년, 2010년, 2020년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정도가 플랫폼 기업으로 존재했는데 이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은 플랫폼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카피 팔던 기업이었죠.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어요. 근데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게 되니까요. 보시면 2010년에 애플 하나 덜렁 있었는데 지금은 탑 5 전체가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세상은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큰 변화 없이 이 지위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보통 강의를 한 2시간, 뭐 길게는 6시간도 하는데요. 30분 시간 주셔서 일단 2가지만 딱 말씀드리는데 2가지인데 실은 2가지도 아니고 하나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플랫폼의 개념은 그냥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플랫폼의 성립. 플랫폼은 그냥 내가 저 플랫폼입니다 라고 발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립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성립이 뭘까?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 이영자 씨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플랫폼의 개념이 뭘까?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은 단선이에요. 즉 기업이 뭘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뭘 제공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은 지금 이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단면 시장, 소비자를 지향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플랫폼은 어느 순간 나타나서 스스로를 공중부양시켜서 양쪽 시장, 양면 시장, 즉 시장의 공급자와 수요자, 판매자와 구매자,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다시 잡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양면 시장의 참여자들을 모두 나의 대상으로 놓습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한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자, 보시면요, 구글은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과 지식을 찾는 사람을 검색이라는 툴로 연결시켰습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물론 우리나라는 약간 다릅니다. 네이버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 미국에 가서 보면 미국 성인 어덜트의 50% 이상이 아침에 일어나서 페이스북으로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의 모든 뉴스 매체가 뉴스 컨텐츠를 전달을 합니다. 즉 모든 미디어 컨텐츠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을 연결시키는 플랫폼이 페이스북입니다. 물론 페이스북 내에서 친구들 소식도 전하긴 하지만요, 유튜브, 유튜버와 시청자들을 연결하죠. 아마존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합니다. 우버 기사와 승객을 연결합니다. 애플은 제조업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80%의 매출은 제조업입니다. 하지만 iOS라는 모바일 OS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와 소프트웨어 사용자를 연결하는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그 모바일 플랫폼이 현재 애플의 글로벌 20%라는 마켓을 지켜내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랑 오피스 팔아서 살던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애저라는 클라우드를 제공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IT 기업과 IT를 사용하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새로운 종류의 인프라 플랫폼으로 자리를 다시 잡았습니다. 알리바바, 중국에서 아마존과 같은 역할을 하죠. 텐센트, 약간 다들 아실 것 같기도 하지만 크게 익숙하지 않은 기업인데, 우리나라 카카오의 확대 버전, 즉 중국에서 텐센트의 위챗 하나만 있으면 거의 모든 생활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슈퍼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플랫폼들은 지금 제가 한 7개에 이어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다 양면 시장으로 설계를 해놨습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뭔가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혹은 텔레비전을 잘 만들어서, 혹은 자동차를 잘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파는 비즈니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양면 시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스마트하게 설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플랫폼 기업들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생각법이죠. 그리고 이 플랫폼 기업을 이제 저는 연구해 온 지,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한 지는 걸쳐 한 7, 8년이 됐는데요, 플랫폼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양면 시장 지향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경영학이 다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플랫폼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접근하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양면 시장에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성립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 당근마켓 얘기를 잠깐 드렸잖아요. 당근마켓이 있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은 당근당근 하면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지를 않으셨어요. 그죠? 어찌 보면 중고가 있으면 어떻게 했나요? 친구 있으면 주거나, 아니면 진짜 버리기 아까우면 창고에 박아놓거나 그런 게 우리의 일상이었죠. 근데 이전에 잘 찾아보면요, 제가 중고나라라고 하는 앱이 있었습니다. 무려 20년 전에 시작했어요. 네이버 안에서. 여기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팔았어요. 근데 중고나라는 당근이 못 됐습니다. 물론 1,100억인가의 가치를 인정받고 롯데랑 PE 컨소시엄이 팔리긴 했는데요, 과연 중고나라가 당근의
이 아성을 뚫고 이 중고 시장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까?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당근이 중고 앱으로 자리를 잡았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당근은 실은 거래 앱이 아닙니다. 당근은 그냥 동네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앱이었죠. 즉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플랫폼의 종류에도 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 대상이 지식이든 혹은 미디어건 컨텐츠건 혹은 사람이든 간에 만나게 해주는, 연결해주는 앱이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당근마켓은 실은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이 아닌 거죠. 즉 거래 중개에는 당근마켓은 살짝 빠졌습니다. 그냥 만나게만 해준 거죠. 그러면서 로케이션이라는 신뢰감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뭘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거래하게 해주는 새로운 종류의 습관을 시장에게 제시함으로써 당근마켓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실은 중고거래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거든요. 그 가격을 세트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앞에서 말로 거래하면 제일 쉽습니다. 그게 이제 당근마켓이 만드는 얘기고요. 제가 그 얘기를 빼먹었는데, 이 성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보다 발전했다라고 느끼면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당근이라고 하는 방식이 사람들이 봐도 너무 신통방통하잖아요. 내가 굳이 이 애물단지로 맨날 빨래만 걸어놓던 저 자전거를, 저걸 팔아서 내가 30만 원 주고 사긴 했지만 저걸 얼마에 팔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서 올려놨는데 옆 동에 있는 아저씨가 가져가게 되면서 뭐 5만 원 달라고 했는데 그 아저씨가 3만 원에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냥 깎아주잖아요, 우리는. 그게 이제 당근이 만들어 온 새로운 종류의 성립입니다. 중고라는 거래에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구글이 없었던 시절에 여러분 도서관을 갔어요. 근데 구글이 나타나고 네이버가 나타나면서 저희는 뭔가를 찾기 위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구글 네이버를 칩니다. 예전에는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네이버나 페이스북을 보고요. 이제는 저녁 때 앉아서 마켓컬리로 주문을 하죠.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됐습니다. 택시를 예전엔 나가서 날씨가 덥든 비가 오든 나가서 손 들고 잡았거든요. 이제 비가 오는데 나가서 손 들고 택시 잡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립이 이루어짐으로써 택시 기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의 이제 밥줄은, 소위 말해서 소득은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의 알고리즘에 달려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택시 기사님의 소득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에 디펜던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그 알고리즘을 잘 해석해주는 70대 개인 기사님은 아마 돈을 좀 더 버실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안 되고 그냥 하시는 분은 아마 소득이 30%덜 나올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는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플랫폼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산업에서 새로운 종식의, 새로운 방식의 사업 방식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옛날엔 철가방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25조 원어치를 배달해서 먹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게 이제 성립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일단 먼저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괜찮네 라고 인정할 만한 매력적인 도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약간 반대인데요. 양면 시장의 참여자들이 모두 불만을 가지지 않을 만한 공정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규모가 있어야 플랫폼은 성립이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도구를 만들고 그다음에 공정한 원칙을 만들어도 규모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카피캣이 엄청난 자금을 때려 넣어서 나의 시장을 먼저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 간의 경쟁에서 규모의 경쟁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게 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플랫폼의 종류 이런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좀 먼저 매력적인 도구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색 바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다가 엄청나게 큰 알고리즘을 검색 엔진을 넣어놨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다큐멘트들을 다 인덱싱한 다음에 크롤링하고 인덱싱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쳐놓으면 가장 레퍼런스가 많이 된 다큐멘트 10개를 먼저 뿌려주는 걸로 검색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공정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개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안에서 가장 레퍼런스 값이 높은 다큐멘트를 그냥 먼저 보내주는 알고리즘이 페이지랭크라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수결입니다. 즉 저희는 뭐 0.7% 차이건 간에 다수결로 이긴 사람이 뭔가를 1등이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니까요. 그 원칙을 그냥 지식에다가 적용해 놓은 것이 구글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람도, 지식을 공급하는 사람도 구글 검색에서 내 논문이 2번째로 올라와 있네? 라고 하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열심히 더 기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조선일보에 기고를 하던,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하던, 혹은 NCSI에 어디서 기고를 하던 간에 좀 더 많이 또 레퍼런스를 쌓으면 내 글이 제일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공급자가 생각하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 소비자, 사용자, 지식 사용자의 원칙은 뭐냐면 세상 편하잖아요. 너 이 무슨 근거로 이러한 데이터를 갖고 왔니? 구글에서 검색했는데요. 라고 하면 아무도 뭐라고 못합니다. 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레퍼런스를 한 데이터를 구글이 맨 위에 올려놨으니까요. 그게 구글이 만들어 놓은 검색의 세상이고요. 그 알고리즘이 공정하다, 물론 빠르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기술적인 것도 있고 투자적인 것도 있죠. 하지만 공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를 만들어낸 거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좀 잘 사용이 안 되지만 뉴스피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뉴스피드는 역시 엣지랭크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돌아가는데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좋아요를 많이 받은 콘텐츠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딩이 되어집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약간 무슨 편향을 가르는 효과도 있긴 한데 여전히 많은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글이 보다 많은 사람한테 보여지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그냥 이 편집국의 편집국장, 물론 한경도 편집국장님이 계시지만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일면 기사가 선택되어졌다면 페이스북 뉴스피드에는 그게 아니라 다수의 참여가 그 알고리즘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름 뉴스피드를 통해서 뉴스를 읽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들입니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매력적인 도구들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장형, 즉 연결해 주기만 하는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시장으로 들어가면요, 시장에서는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가장 중요해집니다. 즉 일단 무조건 싸야죠. 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공급자들이 보다 많은 셀러들이 들어와서 물건이 싸야 하고 또 구색도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료 서비스도 많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쿠팡과 같이 무료 배송 같은 것들이 본질적으로 플랫폼 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무료 배송 같은 걸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멀티 호밍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멀티 호밍이 뭐냐면, 제가 멀티 호밍을 맨날 번역을 하다 보면 좀 이상합니다. 멀티 호밍이 뭐냐면 두 집 살림이죠. 그 멀티 호밍이에요. 집이 두 개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굳이 저희가 쿠팡에서만 물건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쿠팡보다 가끔 11번가가 쌉니다. 그럼 11번가를 사야죠. 우리가 무슨 쿠팡 주주도 아닌데.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집을 두 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셀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여러 개의 플랫폼에 올라가 있으면 가끔 이벤트도 하니까 매출이 당연히 조금이라도 늘어납니다. 무조건 한 개의 플랫폼만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검색이나 미디어나 이런 경우에는 한 개의 플랫폼에 집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제 삶이 편합니다. 근데 상거래는 아니죠. 이게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판매자는 매출 증대가 잘 되고 멀티호밍으로, 구매자는 최저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호밍은 양면시장 참여자 모두가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우버와 리프트, 저 두 개의 스티커를 다 붙여놨잖아요. 택시 앞에.
우리나라는 카카오 택시와 우티를 같이 붙여놓을 수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단지 암묵적으로 조금 힘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약간 알고리즘상에서 아마 우티를 같이 하면 코를 덜 줄지도 모르고요. 왜냐면 안 보이는 알고리즘이니까. 그리고 택시를 랩핑하기 시작했죠. 카카오 택시로 랩핑을 해버리잖아요. 랩핑을 해버리면 그게 60만 원인가 드는데, 그러면 우티를 하는 게 왠지 심리적인 장벽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이 반독점법이기 때문에, 경쟁 제한이기 때문에 실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송이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은 거의 한 50%의 사람들이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핸드폰 두 개 걸어놓고 양쪽 걸 다 받는 거죠. 그래서 리프트가 아직도 마켓시어 30% 정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그냥 연결만 해주는 세상이 있었죠. G마켓. 그리고 11번가도 아주 약간 그런 종류의 오픈마켓입니다. 그런데 좀 달라지기 시작했죠. 즉 플랫폼 사업자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와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존 같이, 자 이제는 나는 되도록이면 모든 상품을 내 풀필먼트 센터에 갖다 놓은 상품만 팔 거야.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한 나의 3억 명 고객에게는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프라임 대상 상품을 선택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셀러들은 대충 90%가 넘는 셀러들이 이제는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에다가 자기 상품을 갖다 놓고 팝니다. 아직 쿠팡은 거기까지 못 가고 있어요. 제3자 풀필먼트를 하려면 지금보다 캐파가 더 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쿠팡은 대부분 다 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즉 뭔가 멀티 호밍을 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플랫폼 사업자들은 멀티 호밍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품질을 올리는 겁니다. 즉 내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타 플랫폼보다 조금 더 좋아야 돼요. 그게 지금 쿠팡에서 당일 배송을 해주고 초신선 배송을 새벽에 하고, 그게 11번가 대비 조금 낫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플랫폼에서의 품질 경쟁입니다. 아마존은 신뢰 보상을 하죠. 아마존은 거의 모든 상품을 아마존 박스에 넣어서 아마존 차량이 배송합니다. 카카오가 카카오티 블루를 만들어낸 이유는요, 실은 카카오티 블루는 이따가도 좀 카카오 택시, 우리나라 택시의 95%가 카카오 택시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그 카카오 택시에 가입되어 있는, 예를 들어 대부분의 개인 택시 운전자분들은 개인 사업자십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내 위치에서 돈이 안 되는 콜을 드리면 절대 받지 않으시죠. 소위 말해 똥콜이라고 부릅니다. 절대 안 받으세요. 왜냐? 그분은 사업자신데 왜 내가 지금 가면 엄청나게 막히고 돌아올 때 빈차로 올 가능성이 높은 콜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카카오 택시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 품질을 채우기 위해서 전체 차량의 한 10% 정도를 저 카카오티 블루와 가맹 택시로 채우기 시작했죠. 근데 그 10%의 택시는 무조건 가야 합니다. 무조건 가야 하는 걸 섞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통약자들, 전형적으로 홍은동 산동네에 계신 할머니가 산 밑에 있는 병원에 걸어가시기는 힘들고, 그래서 부르면 오는 택시는 카카오티 블루일 수밖에 없습니다. 딴 분은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품질 제고 서비스가 카카오티 블루입니다. 물론 딴 잘못을 해가지고 좀 혼을 나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 이런 종류의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 배달의 민족은 배민라이더, 우아한 청년들인가요?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저렇게 하늘색 옷을 입히고 할까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배달 시장이 25조까지 커져가는데 내가 쿠팡이츠 혹은 요기와 경쟁을 함에 있어서 다른 종류의 차별성을 가져낼 수 있는 방법은 실은 저렇게 뭔가를 더 하지 않으면 차별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럼 세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면 맨날 쿠폰 뿌리기 경쟁만 하고, 그러다 보면 적자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다 먹기 위해서 저런 종류의 품질 경쟁을 합니다. 무신사가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무신사에는 또 독점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무신사에서만 살 수 있는 브랜드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요건
심판인가 손실인가 문제는 어느 날 그 국회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쇼핑몰들 쿠팡도 점점 이제 프라이빗 브랜드, 자사 브랜드를 론칭하기 시작합니다. 쿠팡은 탐사수라는 물을 팔고 있고요. 쿠팡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생수입니다. 물론 옆에 있는 저 제주 탐사수가 아니라 저건 무슨 물이죠? 삼다수죠. 삼다수보다 싸고요. 무료 배송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그래서 삼다수도 직접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소위 말하는 리액션인 거죠. 반항이죠. 하지만 쿠팡에서 안 팔 수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매력적인 도구입니다. 즉 플랫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은 양면시장 참여자들이 인정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요. 또 그러면서 또 경쟁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더 매력적인 수단들을 자꾸 강구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공정한 원칙은 또 뭐냐면 플랫폼은 양면시장 참여자잖아요. 양쪽이 참여를 합니다. 즉 공급자도 있고 수요자도 있어요. 근데 어느 한쪽에다가 너무 혜택을 치중하게 되면, 그리고 한쪽이 너무 난 너무 손해야 라는 느낌이 들게 되면 실은 플랫폼이 무너집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거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을 나오진 않고 있는데 점점 아마존 풀필먼트 피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는 카카오티 블루를 만들어 놓고 이제 카카오티 블루를 만들어 놓고 카카오티 블루에다가 똥코를 주니까 그 카카오티 블루는 또 게다가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그 카카오티 블루가 수익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안 나면 어떻게 수익을 채워야 될까? 일감을 좀 많이 줘야겠죠. 이 사람들은 이미 월급도 다 준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돌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 배차가 알고리즘에서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상장도 해야 되는데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일반 택시들은 그냥 콜 들이면 실은 한 푼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불공정 배차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은 높은 배달비가 문제가 지금 되게 되고 있죠. 식당에서 10,000원 배달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얘기만 가지고도 한 30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배달의 민족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도 은밀하게 우아하게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김수현이 주연했던, 모르시나요? 영화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컨텐츠인데 거기서 김수현이 그 빙구 같은 데로 나오잖아요. 간첩으로. 그 친구가 짜장면 배달을 하죠. 철가방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매달 80만 원씩 저금을 해놔요. 80만 원씩 먹여주고 80만 원 주면 되는 게 배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소득, 이게 거의 보장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퀵서비스 불러서 오토바이로 서류 하나 보낼 때 15,000원 쉽게 내거든요. 근데 음식 배달만 되면 3,000원도 비싸다고 생각해요. 퀵서비스도 그렇고 대리운전도 한 2만 원, 3만 원 쉽게 내시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대부분 다 시간당 들어가는 노동에 들어가는 한 건당 들어가는 노동이 거의 유사합니다. 음식은 가서 픽업해서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당 한 30분 걸리죠. 그러면 1시간에 2건 한다고 치면 그 1시간 동안 3,000원씩 하면 6,000원 버는 거거든요. 9,160원이 안 나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점심시간 1시간 반, 저녁 2시간을 피크타임이라고 보는데요. 그 3시간 반을 제외하고는 콜도 또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배달 노동을 해서 최저임금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배달 노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10,000원이 맞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올려놨냐? 배달의 민족이 올려놨죠. 왜냐하면 배달을, 시장을 키워야 하니까. 어떻게 키웠느냐? 배달의 민족이 열심히 쿠폰 써가면서 배달비 할인을 했죠. 지금 이제 그거를 살살 프로모션을 중지하고 줄이니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식당들한테 가고 있는 거죠. 배달 팁을 넣어야 우리 집 음식이 팔리는 식당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맛집은 절대 고민 안 합니다. 맛집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10,000원 내고 쓰라고. 배달 팁 안 해도 배달이 되니까. 근데 일반적인 식당들은 배달 팁을 안 하면 설렁탕 한 그릇
8,000원에 파는데 배달비가 10,000원이에요. 그 누가 먹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공급자들에게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적 관점에서 약간의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무신사는 무신사 스탠다드를 운영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패션 플랫폼이죠. 그리고 매출 거래액이 한 2조 5천억 이 정도 되는. 근데 지금 가장 많은 매출을 보이고 있는 브랜드가 무신사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템들은 무신사 스탠다드로 많이 해요. 양말도 팔고요, 티도 팔고. 근데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를 통해서 유입이 이루어진 후 그리고 나서 다른 브랜드로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신사의 노직인데요. 이게 이제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즉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차별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이렇게 개입을 계속하게 되면 또 공정성이 위배가 되죠. 주문중개 플랫폼 쿠팡, 배달의 민족과 배달중개 플랫폼 부릉, 바로고 이런 두 개의 플랫폼 사이에 껴서 지금 찌부가 된 게 식당들이고요. 저 식당 주인이 배민 원 싫어요, 8,000원 수수료 너무 비싸요, 뭐 이런 거를 배달될 때 제발 배민원 쓰지 말아달라고 손님한테 보낸 영수증이에요. 그게 밈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카카오 택시 말씀드렸고요. 근데 보시면 택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밤에 평일 도심에서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평일 밤 도심에서 비도 없이 가는데 장거리 호출을 부르면, 즉 강남역에서 안양을 부르면 성공률이 54%예요. 그런데 평일 밤 도심에서 비도심, 역시 안양을 단거리죠. 사당동에서 과천 부르면 성공률이 23%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택시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의문이고요. 네, 무신사 스탠다드 얘기. 뭐 대표적인 불공정의 사례가 우버고요. 우버는 실은 미국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계속 또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에서 한번 소송이 붙어서 일단 졌거든요. 졌는데 지난번 바이든 선거 때 다시 주민발의 법안으로 올려가지고 우버가 또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텍사스 곳곳에서 다 매주마다 소송 중입니다. 무슨 소송을 하고 있느냐?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우버 기준으로 계산하면 23불이에요. 시간당 임금이. 기사가 뭐냐? 쉬는 시간 제외입니다. 콜 받고 손님 픽업하러 이동하고 손님 픽업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드리는 시간, 그 시간만 노동시간이라고 생각하면 23분이 나오고요. 내가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앱 켜고 저녁 6시에 퇴근, 앱 끄고 한 그 시간 전체를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9불 73이 나옵니다. 이게 시애틀이라는 도시 기준인데요. 시애틀의 최저임금은 16불입니다. 이제 점점 노동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충분한 규모인데 제가 시간을 오버하고 있나요? 그래요? 네. 그럼 1시간 더 할 수도 있는데. 네, 충분한 규모인데요. 경쟁이라고 하는 플랫폼의 원칙은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작동합니다. 이제 뭐 다들 많이 아시고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실 거예요. 플랫폼 경쟁은 이게 규모의 경쟁인데요. 딱 요 이유입니다. 쿠팡에 어느 날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쿠팡이 손님이 많아진 이유는 당연히 그렇죠. 무료 배송하겠다. 한 달 동안 모든 신규 가입자에게 무료 배송하겠다라고 광고하면 사람들 많이 들어갑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면 여기는 손님이 많은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셀러들도 몰리겠죠. 셀러들이 많이 몰리면요, 실은 셀러들 간의 경쟁이 생겨서 가격도 떨어지고 구색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저 밑에 있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5등 하고 있는 오픈마켓에는 어떤 특정 셀러들은 물건을 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여기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요. 쿠팡이 대충 한 70% 해주고 11번가에서 한 20%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나는 셀러로서 다 팔 수 있는데 굳이 5개씩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플랫폼은 점점 물건이 빠집니다. 즉 거기서 검색을 해보면 그 특정 물건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비쌉니다. 즉 작은 플랫폼에게는 악순환이 생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하는 게 그냥 고객 숫자가 좀 커지면서 발생되는 하나의 나한테 베네핏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 순간 양면 시장이잖아요. 양면 시장이니까 한쪽에서 내 공급자가 적어지기 시작하면요, 이쪽도 적어져요. 또 이쪽이 적어지잖아요. 또 이쪽이 더 적어져요. 이쪽이 더 적어지잖아요. 그럼 저는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이게 플랫폼, 그러니까 약한 플랫폼의 운명이에요. 즉 플랫폼 경쟁은 그래서 무조건 규모를 추구해서 내가 먼저 충분한 규모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동민 회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롯데온을 론칭하시면서 나는 매년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내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적자입니다. 적자를 내면서 주주로부터 보존받을 수 있는 기업과는 경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롯데온이 어떻게 쿠팡과 경쟁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데온도 플랫폼이니까. 롯데가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서 혹은 사서 판매하는 과거의 유통 방식이라면 경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플랫폼은 양면 시장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쿠팡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1사분기에 드디어 상당히 좋은 숫자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누적 적자가 이 숫자가 아마 제가 보기에 작년 숫자일 것 같은데, 누적 적자가 한 4조 550억 정도 된다라고 한경닷컴 기자님이 물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 김범석 대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적자는 극복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도 지속할 투자 계약이 있다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왜 나한테 과거를 물어보냐. 적자가 무슨, 지금 쿠팡이라고 하는 플랫폼에게 적자는 네, 저희 여태까지 한 4조 투자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라는 답변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앞으로 더 투자할 겁니다, 더 적자 낼 거야 라고 한 엄청나게 뻔뻔한 답변이죠. 적자라는 맥락에서 보면. 근데 이게 플랫폼의 사고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더 적자를 내고 더 투자비를 돈을 더 끌어들이고 해서 나의 경쟁자들이 점점 힘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더 빨리 성장할 거다. 작년에 쿠팡이 전체 시장의 성장 자체를 견인했습니다. 즉 쿠팡은 이제 시장만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장을 더 성장하는데 시장의 한 35% 정도를 쿠팡이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랫폼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건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독점의 문제가 나오죠. 플랫폼은 독점을 목표로 합니다. 보시면 지금 플랫폼 시장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글로벌 탑10 기업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자기 영역에서 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구글도 그렇고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고요, 중국의 알리바바, 타오바오도 그렇고요, 텐센트 거의 100% 마켓시어고요. 애플 자기가 가두리를 해놓은 시장에서 100% 마켓시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점에서 싸우고 있는 것들을 보면 실은 엄청난 로스들을 경험을 하고 있죠. 우버나 배민 같은 그런 형태가, 이제 배민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한 6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플랫폼 경쟁은 독점을 지향하는 경쟁이고, 경쟁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때까지 혹은 압도적 지배력을 가질 때까지 경쟁은 계속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독점을 완성한 기업이 있었죠. 저는 카카오택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완벽하게 독점을 찾아냈다, 독점이라는 지위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행동을 어찌 보면 독점적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독점이 된 상황에서 수수료를 올리려는 시도, 그 다음에 그러면서 나타난 불공정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 그런 걸로 엄청난 질타를 받았고 결국 김범수 의장이 국회까지 나갔었죠. 이게 이제 플랫폼이 독점이란 지위를 갖게 되고 나서 또 뭔가 고민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플랫폼의 종착점이 독점이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독점, 즉 독점은 무조건 소비자의 유틸리티 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플랫폼이 갖고 있는 독점이라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일종의 독점이라고 하는 지위를 통해서 만들어낸
에셋으로 시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길 바라는 선한 독점을 좀 추구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런 얘기가 독점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뭐 정리를 드리면 워낙 제가 짧은 시간에 긴 덱을 압축을 해가지고 좀 셀렉트해서 왔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플랫폼의 성립, 즉 플랫폼은 성립이라는 과정을 겪는다.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양면시장 참여자가 이게 괜찮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면 시장에서 성립이 되어지고요. 또 그러면서 경쟁을 하게 되죠. 경쟁을 하면서 규모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독점이라는 지위를 갖게 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다른 종류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이게 뭐 플랫폼의 시대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플랫폼을 이해하시면 좀 더 이제 지금 플랫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혹은 글로벌 경제 생태계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